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책이 말을 걸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의 현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 카밀로님은 10대 때부터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동서양의 다양한 영성 전통을 공부하며 수행한 분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씨가 된다는 생활 속담에서부터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에 이르기까지 마음과 현실이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격언과 가르침은 수도 없이 많은데요. 바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관념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스스로가 어떤 관념을 품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 안에 숨겨진 관념이 고달픈 현실을 만들고 있는데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가죠. 이 책은 바로 그 숨겨진 관념을 분석하고 치유하는 기법인 관념 분석에 대해 알려주는데요. 관념을 알아가고 치유하다 보면 현실은 애쓰지 않아도 마법처럼 변한다고 합니다. 관념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이죠. 이 책에는 자신의 관념을 분석하고 치유한 후 현실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39명의 사례가 담겨 있어요. 저자와 사례자가 관념 분석을 통해 나눈 대화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자는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공인 배우가 아니라 감독과 제작자의 입장이 되어 지금 우리의 현실을 구성하는 관념들을 분석하고 새로 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념 분석이라고 하죠. 흥미로운 관점이죠. 그럼 지금부터 내 안에 숨겨진 관념을 발견하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여정. 당신의 현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돈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두려워. 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제적 궁핍이 반복되는 사례를 살펴보자. C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을 잃었다. 그리고 취업 준비 기간이 2년 가까이 이어지자 자연스럽게 파혼을 당하며 혼자가 되었다. 이때의 기억은 그의 자존감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돈이 없으면 가정을 이룰 수도 없는 암울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긴 기간을 술에 빠져 지냈다.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도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실직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인이 추천했던 투자처가 사기임이 밝혀져 그간 모아놓았던 돈도 날리게 되었다. 그는 이제 돈이 너무 무섭다고 고백한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돈에 대한 무지가 있었다. C. 돈이 없는 현실이 너무 무섭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돈은 항상 제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이제는 빚까지 있고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이러다가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만 같아요. 카밀로. 자신이 돈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지금의 당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다 보니 매우 중요한 문제가 하나 보이네요. 바로 돈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마음입니다. 당신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죠? C. 네, 돈이 너무 두렵습니다. 카밀로. 정확히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현실이 무서운 것이지요. 그런데 돈은 돈이고 현실은 현실일 텐데 왜 현실이 무서운 걸까요? 당신이 무서워하는 것은 돈이지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현실이 무섭다면 결국 돈과 현실이 동일시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C. 돈은 돈이고 현실은 현실이라. 낯선 사고방식이네요.
너무 낯설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꼭 알아야 하나요? 이런 걸 알고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카밀러. 남들이 어떤지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당신의 문제에만 집중해 보죠. 당신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돈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막연히 돈과 현실을 동일시하고만 있어요. 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돈의 실체는 무엇이고 돈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나요? C. 돈은 그냥 돈 아닌가요? 제가 일생을 보다 풍족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돈의 역할이고요. 사실 그렇게 질문하시니 말문이 막히긴 합니다. 저는 돈이 무엇인지도 돈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카밀로. 돈에 대한 당신의 두려움은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돈이 무엇인지, 돈이 당신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돈과 현실이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현실은 돈에 대한 당신의 무지와 막연한 두려움을 어떻게든 보여주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당신은 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C. 이해했습니다. 무작정 돈이 두려운 이유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니까 돈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이해하자는 말이군요. 카밀러. 그렇습니다. 먼저 당신은 스스로 돈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을 모르면 모르는 것이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C.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충격의 연속이군요. 돈도, 삶도, 두려움도, 심지어 그 두려움의 이유까지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카밀러. 모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인간 의식 자체가 알무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육체라는 유기물을 인간으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몸은 인간 이외의 동식물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 고기 덩어리에 의식이 흘러야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의식의 첫 번째 시작점이 하나의 알미입니다. 알미라는 것은 그 속성상 반드시 무언가를 알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알아야 속이 시원하고 알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인간 특유의 끈질긴 호기심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려움이 생길 때를 살펴봅시다. 언제 두렵습니까? 다 아는 과거를 회상할 때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에게 익숙한 정서대로 평소처럼 미래를 예상해 보라는 뜻입니다. 어떠세요? C. 두렵네요. 카밀러. 왜 두렵습니까? C. 모르니까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렵습니다. 카밀러.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구체적인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불안감에 가깝습니다. 미래를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알아야 마음이 놓이는 당신의 의식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의식은 미래를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측을 위해서는 예측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의식은 나에게 익숙한 돈에 대한 인상과 과거를 그 기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돈은 두려움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미래는 돈에 대한 두려움으로 막막한 그 상태 그대로 실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과거에 생성된 두려운 돈 이미지가 미래의 돈 이미지마저 결정해버립니다. 돈이 현실과 동일시되어 있으니 당신의 현실은 돈이 없어서 두렵고 막막한 상태를
충실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C. 그럼 돈은 무엇입니까? 돈이 뭐기에 나를 이토록 괴롭히는 건가요? 이제 부시크릿의 근본적인 의문을 해결해 보자. 누구나 돈을 바라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런데 부자가 되려면 돈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률이 올라간다는 이 말처럼 자신의 목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수록 목표 달성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 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카밀로. 돈은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개체, 그리고 대변인 역할입니다. C.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그나마 감이 좀 오네요. 무엇을 매개하고 무엇을 대변한다는 말인가요? 카밀로.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돈의 속성부터 알아봅시다. 돈의 속성은 비어 있음입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의미와 가치가 돈 안에 담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화폐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물물 교환의 시대였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가치를 물건 대 물건으로 교환하는 거죠. 그 시절에는 물건과 물건 사이의 인연관계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가치가 매우 상대적이었습니다. 정해진 기준이 거의 없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물물 교환으로는 원활한 가치 교환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기준 가치이며 이 기준 가치를 대변해주는 상징이 바로 화폐입니다. 화폐가 나타나면서 돈의 정체성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삶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인연관계, 인과관계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C.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무슨 뜻이죠? 카밀로. 마트에 갔다고 쳐보죠. 거기서 필요한 물건을 고르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순간 당신은 마트와 마트 종사자, 그 물건을 만들고 유통한 사람들, 당신이 낸 돈으로 임금을 받아 생활할 사람들의 가족과 인연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돈이 없었다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인연입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커피를 마시기 위해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평생의 반려자가 될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과의 인연은 누가 이어준 것입니까? 커피를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그리고 우연한 만남을 통해 서로 사랑에 빠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대변되는 당신의 인간적 매력과 가치들이 표현될 수 있는 기회를 돈이라는 매개체가 불러오고 있음이 보이죠? 돈이 인연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의 역할입니다. 수많은 인연관계의 매개체이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무한한 가치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돈이 비어있음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어있기에 새로운 인연의 매개체가 될 수 있고 가치의 대변인이 될 수 있죠. 이제부터 돈의 이 같은 역할과 속성을 깊이 연구하셔야 합니다. C. 멍해지네요. 돈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막연하게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두려웠던 건데 돈이 이렇게나 대단한 것이었군요. 카밀로. 돈 쓸 때의 마음을 돌이켜보세요. 돈을 쓰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당신의 소비와 지출이 당신의 능력을 대변해주는 상징이라고 여긴 적이 있습니까? 돈을 당신을 대변해주는 감사한 존재이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수입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찾아와준 돈이 나의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것밖에 못 벌었다며 한숨을 쉬거나 투정 부리지는 않았나요? 아니, 당신은 아예 돈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분명히 말하지만 돈은 본래 비어 있는 것이며 그것을 사용하는 이의 다양한 가치와 인격을 대변하는 도구입니다. 돈은 당신 마음의 거울이며 아바타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돈은 당신의 삶에서 그 두려움과 불안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겠죠? 씨. 네, 명확해졌습니다. 돈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 자신을 대변하는 나의 상징, 아바타로 받아들이고 그에 어울리는 대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카밀러, 그렇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안에서 돈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현실에서도 돈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돈에 당신 스스로의 자존감, 만족감, 자신감을 반영하세요. 그러려면 먼저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기 규정을 바꾸고 바뀐 그 느낌을 당신의 분신인 돈에게 부여하세요. CC는 돈의 속성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돈의 속성은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사용하는 이의 존재 상태가 마치 거울처럼 투영된다. 내가 사용하는 돈은 나의 거울이며 나는 하나의 인격이니 돈 또한 하나의 인격으로 변하게 된다. 인격적 존재는 자신의 생각, 감정, 느낌을 가지고 의도하며 행위할 수 있다. 돈도 마찬가지다. 인격으로서의 돈은 나의 내면 상태와 공명하며 그것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형태로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돈은 의식 표면의 얕은 생각, 감정, 느낌이 아니라 심층 의식의 순수한 생각, 감정, 느낌, 의도 등과 하나 되어 그것들이 증명하고자 하는 관념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형태로 활동한다. 이를 이해하면 돈이 한 개인의 화신, 즉 아바타임을 받아들이게 된다. CC는 이제 더 이상 돈이 없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돈이 내면의 투영임을 알게 되니 내가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나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겼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돈에 대한 믿음이 되고 삶 자체가 믿음이 되었다. 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지자 그의 삶은 그에게 믿음을 주는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돈을 벌 때마다 감사해야 하고 쓸 때마다 축복해 주었더니 갖가지 인연들이 나타나 그를 돕기 시작했다.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고 그곳에 투자한 그는 경제적 이득을 거두었다. 현재 그는 자신이 투자한 업체에 대리점을 운영 중이다. 부는 소유해야 할 대상이야. H씨는 30대 중반까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대기업도 아니고 그저 고만고만하다는 평가를 받는 중견기업의 직원이었기에 수입이 많지는 않았다. 부자가 되어 자유로이 살기를 꿈꿨던 학창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이따금 소주잔을 기울이는 H씨였다. 그런 그에게 우연히 투자 권유가 들어왔다. 그는 권유에 응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게 각각 680%, 350%의 수익을 올렸다.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불로소득으로 목돈이 생기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긴 듯 했으나 그 맛을 본 이후에는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동기가 사라져 직장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일하는 동안에도 H씨의 마음은 주식 시세에 가 있었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프를 힐끔거렸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업무 능력도 떨어졌다. 직장에서 지적도 많이 받았고 매일 아침 활기차던 출근길이 억지로 끌려가는 듯 느껴지기 시작했다. 출장이 잡히면 노예가 된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이런 사정과는 별개로 H씨의 투자는 계속 수익을 내고 있었다. 기댈 언덕이 있다는 마음 때문인지 그는 점점 직장 생활이 구속처럼 느껴졌다. 몇 달 뒤, 그는 결국 사직서를 내고 전업 투자자의 길로 들어섰다. 퇴사 후 여윳돈으로 투자하던 때와는 다르게 그의 마음가짐부터가 완전히 달라졌다. 한 번의 클릭으로 자신의 한 달 생계가 결정되다 보니 머릿속이 수백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스트레스로 심장마저 안 좋아졌다. 크게 벌어본 경험이 있기에 소소한 수익으로는 만족할 수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매일 기준점 이상의 수익을 내는데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가 만족의 기준점을 정한 그때부터 묘하게도 그의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누구나 겪는 시행착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말도 안 될 정도로 투자하는 족족 손해를 봤다. 결국 H씨는 몇 달 만에 퇴직금을 다 날렸고 이전의 투자로 벌어들였던 종잣돈마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더불어 그의 마음도 무너지고 있었다. 10원이라도 손해를 보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에게 있어 돈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이 끝나는 것과도 같았다. H씨는 곧이어 찾아온 불면증으로 몇 달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통상적인 사고방식을 따른다면 그의 투자 방식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분석한다던가 전문 컨설팅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과 현실의 관계를 탐구하여 보다 근본적인 요인을 발견하고 해결할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H씨에게 돈이 어떤 의미이기에 이리도 고통을 겪는 것인지 깊게 파헤쳐 보아야 한다. 카밀로. 돈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돈을 벌고 싶은 건가요? H. 돈이 많으면 억지로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되니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소비할 때도 걸리는 것이 없이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으니까요. 카밀로. 그렇다면 당신이 원하는 건 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한 자유군요. H. 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원하는 건 돈 자체보다는 자유죠. 카밀로. 자, 이제 당신이 원하는 게 자유라는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인 돈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사실 우리 모두 자기가 원하는 게 돈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H. 돈이 상징하는 것은 아까 인간은 돈을 통해 자유를 얻는다고 했으니 자유를 상징하는 것 아닌가요? 카밀로. 네,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돈이 상징하는 바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상위 가치와 하위 가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가치는 상위 가치를 상징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대화 주제인 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하위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돈의 상위 가치, 즉 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부라고 하면 재산이 많다는 것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넉넉한 생활 또는 넉넉한 재산입니다. 이런 넉넉한 생활에는 정신적으로 부유한 생활,
관계적으로 부유한 생활, 자아 실현에 성공했을 때 느껴지는 부유한 마음의 상태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부라는 상위 가치로부터 돈이라는 하위 가치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가 과연 최종적인 상위 가치일까요? 이렇게 돈이 상징하는 바를 부라는 상위 가치 하나로 묶을 수 있다면 경제적 부, 정신적 부, 관계적 부 등등 여러 부의 모습도 하나의 상위 가치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부가 상징하는 상위 가치는 무엇일까요? H. 아하, 상위 가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군요. 카밀로. 그렇습니다. 부가 상징하는 상위 가치가 또 존재합니다. 바로 풍요입니다. 풍요의 사전적 의미는 매우 많아서 넉넉함입니다. 하위 가치인 부의 의미보다 더 확장된 의미죠. 여기서의 넉넉함은 물건이 아니기에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넉넉함은 정서적 상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본질적으로 풍요를 좇은 셈입니다. H. 머리가 좀 복잡한데 풍요, 부, 돈으로 가치가 분화한 것이니 결국 저는 궁극적으로 돈이 아니라 풍요를 좇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카밀로. 잘 이해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복잡한 개념을 설명드린 이유는 풍요는 물건이 아닌 정서적 상태이며 이렇게 존재 상태의 표현에 해당하는 것을 소유하려 집착하니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실은 당신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반영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경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풍요를 소유하고자, 도달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한 풍요의 회로는 원활히 순환할 수 없습니다. H. 잠깐만요. 그럼 아까 했던 자유 얘기는 뭐죠? 돈이 자유를 상징하는 것도 맞다고 하셨잖아요. 카밀로. 바로 그 얘기를 하기 위해 이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풍요의 상위 가치는 자유입니다. 다시 말해, 풍요는 자유를 상징합니다. 돈이 많으면 남에게 의탁할 필요가 없는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니까요. 또 돈 버는데 모든 시간을 쓰는 시간적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니 시간적 자유를 얻을 수도 있고요. 이외에 주거지를 선택할 때나 여행할 때 가진 돈의 액수에 맞추어 공간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지니 공간적 자유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여러 자유는 단순히 현실의 사건일 뿐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도 연결되게 되니 심적인 자유까지도 생겨나죠. 정리하면 자유, 풍요, 부, 돈으로 가치가 점점 분화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맨 처음의 결론, 즉 당신은 자유를 원한다는 결론으로 돌아왔습니다. H.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카밀로. 당신은 돈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왜 일어나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겉모습에만 빠져 있었죠. 또 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을 성취한다 해도 항상 목마른 상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풍요를 소유하고자 하지 말고 풍요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미 그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그러면 풍요는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분화하는 메커니즘을 따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나타납니다. 인연의 수레바퀴가 작동하고 당신의 고유한 관념망을 따라 그때그때 풍요로 가는 가장 알맞은 과정이 만들어지죠. 풍요를 소유하려 하는 H씨의 노력은 바람을 손안에 가두려 하는 것과 같았다. 바람은 항상 자유롭게 불어왔다, 자유롭게 흘러간다. 풍요 역시
바람처럼 왔다 가며 갔던 것은 또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H씨는 부가 통장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만 안도하고 떠나가면 불안해했다. 그러다 종국에는 부가 통장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그것이 떠나갈까봐 불안한 상태가 되었다. 한순간도 진정으로 안도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항상 안정의 궁핍 상태였던 것이다. H씨에게 나타난 현실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불안을 그대로 투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H. 그렇다면 저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카밀로. 당신 자신이 풍요를 순환시키는 터미널이 되어야 합니다. 들어온 돈은 나가야만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치 지상의 물이 증발해 구름이 되고 그것이 다시 비가 되어 땅을 적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집착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풍요가 당신을 통로로 삼아 끊임없이 순환하고 확장하도록 놓아두셔야 합니다. H.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껏 들어오는 돈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머물러 있어야 내 것이라고 여긴 거죠. 부모님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가는 돈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 것을 빼앗기는 느낌이었고 권리를 침범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카밀로. 부는 소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부를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통과하여 순환하는 부의 규모와 속성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세요. 나를 통해 부가 흐르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부에게 매번 편안히 들렀다 가는 곳이 되어줘야 합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차별하지 말고요. 참, 당신이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풍요의 순환을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희생양 느낌 또한 당신의 현실 안에서 부의 순환을 끊는 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씨는 부를 소유하려 발버둥 쳐왔다. 그러나 부는 소유하려 할수록 멀어진다. 부의 본질은 풍요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를 소유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오히려 부의 흐름이 끊어진다. 집착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결핍의 상징이다. 부를 손에 넣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들이 사실상 결핍이라는 씨앗을 계속 키우는 연료라는 말이다. 이 얼마나 효율 떨어지는 육체적, 정신적 노동인가. 풍요의 속성을 이해하자. 풍요는 순환하며 팽창하는 것. 들어옴과 나감을 반복하며 계속해서 확장하는 것이다. 풍요를 일으키는 것은 태풍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 태풍은 주변의 대기를 빨아들이며 끊임없이 덩치를 불리는데 그런 태풍의 중심에는 항상 태풍의 눈이 있다. 당신이 이 태풍의 눈이 되어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풍요의 중심이 되어 균형을 잡아야 한다. 외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과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인식으로 이 중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만들어지면 들어오는 돈에 감사하고 나가는 돈을 기꺼이 축복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순환의 비밀이 있다. 부 시크릿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쌓아놓는 데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순환과 확장을 이해하고 허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가는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핵심이라는 말이다. 돈이 들어올 때는 나에게 와준 풍요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라. 돈이 나갈 때는 아까워하지 말라. 그 돈을 내가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 선물이자 축복이라고 느껴보라. 나가는 돈에 부여되는 관념과 감정 에너지가 다음 차례에
내게 돌아올 돈의 속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돈을 대하기 시작하면 부가 순환하며 팽창하기 시작한다. 카밀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입과 지출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존중할 것. 두 번째는 지출을 빼앗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세상에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축복이라고 여기며 기꺼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H.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제가 더 노력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카밀로. 당신에게 한 가지 루틴을 추천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나에게 들어올 돈에 대해 10분 정도 감사를 느껴주세요. 또 투자든 소비든 오늘 나가게 될 모든 지출에 대해 10분 정도 축복하는 마음을 내세요. 가장 좋은 건 지출할 돈을 세상에게 주는 선물로 느끼는 겁니다. 내게 다시 돌아올 돈이니 기쁜 마음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잠시 외출했다 귀가할 내 아이 혹은 친구를 기쁘게 보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서 떠나 세상으로 향하는 이 돈이 자신의 맡은 역할을 세상에서 훌륭히 수행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인식하는 것이죠. 홍익인간 이념을 생각해 보세요. 내게서 나가는 지출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고 다시 집인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돈을 떠나보낼 때 아쉬움, 미련, 아까움, 분노 등의 부정적이고 결핍된 감정이 실리면 나에게 돌아올 돈도 그 속성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나가는 돈을 잠시 외출했다 복귀할 친구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큰 일을 하고 귀가할 내 아이로 대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부의 규모가 계속 확장될 겁니다. H씨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그의 현실도 변화했다. 전업 투자자인 그의 특성상 돈을 벌 때가 있으면 당연히 손해를 볼 때도 있었다. 그 손해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한 것이다. 예전에 그에게 손해라는 것은 곧 빼앗김, 당연한 권리의 침범이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지출이나 손해를 세상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보기 시작했고 자신이 세상에 표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과 축복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단기간의 손익에 연연하지 않고 느긋하게 투자를 즐기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자 그의 투자는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 부의 순환 회로가 제자리를 찾아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들어오는 돈에도 나가는 돈에도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통해 순환하는 부를 더욱 충만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집착하지 않음,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집착은 결핍을 상징하며 풍요의 순환을 방해한다. 집착은 혈관을 막히게 하는 혈전과도 같다. 부의 순환 회로는 이처럼 혈관 청소를 해주기만 해도 드라마틱하게 변한다. 물론 집착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먹은 후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집착마저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관념 회로의 작용으로 인해 집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니 진정으로 마음이 변해야 집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집착하지 않는 척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까지 속일 수는 없다. 오늘 들려드린 당신의 현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와닿았던 게 있었는데요. 우리의 현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현실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숨겨진 관념에 의해서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을 삶이라는 영화 속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영화 속 등장인물은 흘러가는 스토리에 끌려다닐 뿐 실제 현실 창조 능력은 제한되잖아요. 하지만 이 현실을 바꾸려면 직접 영화 장면이나 스토리를 바꿀 수 있는 감독이나 제작자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관찰자인 감독의 입장이 되어서 삶의 관념들을 분석해 우리 삶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짜는 겁니다. 그동안 왜 열심히 사는데도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지 이유를 몰랐다면 내 안에 숨겨진 관념 때문이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품어주면 우리의 현실은 저절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 내 안에 숨겨진 관념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품어주면서 애쓰지 않아도 마법처럼 변하는 현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념이 치유되면 현실은 저절로 변한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